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요,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게 노후 준비의 네 가지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취미 활동 같은 것이겠죠. 네 번째는 재무, 소득과 자산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각각 점수를 어떻게 매기시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매겼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64점. 건강한 생활 습관 68점. 여가 활동.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함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울함으로 만들죠. 우울증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자, 이게 여가 활동은 48점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 소득과 자산은 평균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준비 사항은 어떠세요? 적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여유롭고 엄청 다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국민은 40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55점인데 이 중에서 재무적인 문제가 가장 준비가 덜 돼 있고 노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인 저는 비재무적인 거, 뭐 사회적 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가활동,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전문적인 영역인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53세지만 제가 55세다라는 걸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도대체 언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경제적 은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직장에서 은퇴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거하고 틀려요. 나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55세입니다. 근데 저는 강연도 하고 또는 뭐 상담도 하고 집필도 하면서 65세까지 제가 경제적 정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노후 생활이겠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노후 생활이 시작되기 전인 경제적 은퇴 전인 시기가 언제냐면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10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부부가 같이 생존하는 기간이 저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동성인 부모님, 여성분들은 어머님, 남성분들은 아버님이 사망하셨을 때 자연사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때 연세에 플러스 10년을 하면 대충 여러분들의 사망 연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님이 90세에 돌아가셨으면은 90 플러스 10 하면 몇 살이에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만 노년 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 노년 생활이 거기에 끝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오래 살아요? 아니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몇 년 정도 오래 살까요?
한 7년 정도 오래 삽니다. 7년 정도. 자, 그런데 생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나이가 많아요?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요즘은요? 요즘은 여자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대개 남자가 3년 정도, 3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0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몇 년 더 살아요? 아니죠. 제가 결혼할 때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았다니까요. 3년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몇 년 더 살아요? 10년 더 삽니다. 우리가 노년생활, 노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 제가 죽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배우자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준비하는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65세에 은퇴했다, 경제적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 아내의 삶까지 책임을 진다면 제 노년 생활은 몇 년이에요? 100살까지 기니까 아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는 거니까 합치면 35년 동안 살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마도 이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은퇴 전에 반드시 경제적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3가지라 말씀드렸죠. 그 밑에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은퇴를 시작하시면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월 300만 원씩 쓰던 분들이 바로 퇴직했다고 해서 300만 원 바로 못 줄여요. 경조사비 5만 원 내던 분이 갑자기 1만 원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5만 원 내게 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죠. 귀농도 하시게 되고 귀촌도 하시게 되고 또는 이제 자영업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요. 이때가 활동기입니다. 활동기. 주로 60대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70 되시고 80 되시면 어때요? 건강도 좀 나빠지시고 활동력이 떨어지시면서 이때는 회상기가 됩니다. 대부분 자택 근처에 계신 거죠. 이때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또 늘어나요. 70 넘으시고 80 되시고 90 되시고 100세 되시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비 때문에 그래요. 병원비 때문에. 이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를 경과하는 이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소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퇴 후에 노년에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주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또 3번째는 뭐예요? 평생 병원비,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재무적으로요. 이 3가지만 준비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이 3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주 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살 거냐? 은퇴하시고 나서 또는 노년을 어디에서 보내실 거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성과 남성이 틀리다고 그래요.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뭐가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시죠? 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딸 있으시면 좋죠? 건강 당연하시잖아요. 돈 말씀하셨죠? 친구.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찜질방이 필요하다는 게. 자, 그럼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뭐가 필요해질까요? 아시는 내용이세요? 아내, 와이프, 애들 엄마. 제가 이제 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속초에서 강의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자가 4명이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네 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점점 필요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끝나면 재밌지가 않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 없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이라고.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남자는 나이 들면 들수록 필요해지는 게 아내래. 여자하고 아내하고 틀려요. 예? 여자하고 아내하고 틀려요. 아내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 없어지는 게 남자하고 또 남편하고 또 틀려요.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농담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인생의 완성은 뭐에 있다? 행복한 노년에 있다. 행복한 노년의 파트너는 누구냐? 배우자다. 남편이다. 아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 절실하고 필요한 게 서로 간의 이해, 그리고 양보. 좀 양보 좀 해주셔야 되세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 다음에 합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 거주주택도 그래요. 거주주택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주택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서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을 전원주택에서 사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죄송하지만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70이 되셔서 80이 되셔서 90이 되셔서 전원주택에 가시면 편안할까요? 아니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거는 당연히 뭐 농촌이나 전원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활동기 때 60대에 선택하시고 또 이주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의외로요. 이런 게 난방비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이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크지 않은 전원주택 또는 일정하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실버타운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거수 부탁드릴게요. 혹시 나는 노년을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다. 한 분 계세요? 네. 저분 한번 잠깐 얼굴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게 생기셨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보통 한 1, 2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셔야 되고요. 월 생활비를 한 200 정도 내셔야 될 거예요. 만만치 않은 돈이 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나는 농촌보다는 도시 생활이 좋다. 또 나는 이미 60이 넘어서 회고기 또는 치료기, 요양기까지 갔어요. 회고기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말씀드렸죠. 저기 계신 분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실버타운 안에 의료시설이 입주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선택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데 하나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자녀 집에서 살고 싶다. 두 분이나 계세요?
자녀분들이 동의하실까요? 철이 없으신 거죠. 철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가능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대부분 근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떤 대안이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 이게 또 하나의 대안입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디에서 노년의 삶을 지내시고 싶으십니까? 80%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살고 계신 지역, 가장 익숙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집, 가장 편안하잖아요. 이것을 중요한 선택의 대안으로 삼으셔야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활동기를 지나고 해고기를 지나고 간병기를 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휠체어가 있죠? 휠체어를 타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처음에 지팡이 짚으세요. 그 다음에는 휠체어 타십니다. 근데 집안을, 식당을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내가 스스로 요리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문턱이 없지요. 문턱을 없애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문턱도 없애야 되고요. 아까 이제 식당도 부엌도 좀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큰일 작은 일 보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계단.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젊으셨을 때 정신이 말짱하시고 판단력이 좋으실 때 이런 것들을 수선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100세, 120세 그 이상 사실 때까지 또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쉬시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지 선택의 4가지의 요소. 첫 번째는 비용이다. 은퇴하시고 나서 나이가 70, 80이 됐습니다. 10만 원은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비용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 환경뿐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대형 병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쉬실 수 있는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데 어디 있는지, 복지회관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고 준비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큰 집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20평대 미만. 큰 집 있으면 어때요?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관리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강하실 때 주택을 일부 리모델링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합의하고 준비하고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평생 의료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큰 치료를 받고 나오다 보니까 병원비가 3천만 원 들었어요.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갈까요? 자녀들한테 갑니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하시고 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병원비만큼은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개 어떤 질병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을 하실까? 1순위는 뭐예요? 암. 2순위는 뭐예요? 심장. 3순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치료비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 필요한 의료비는 뭐냐? 첫 번째는 일상적 병원비. 이거는 쉬운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신경통 생겼어요. 침 맞아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는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명적 질병. 이거에 대한 병원비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요양비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평균 한 2년 정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죠?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비도 필요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의료비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겠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됐죠. 자,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재 큰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 두 번째, 5년 이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 세 번째는 75세 미만이다. 왜냐하면 노후 실손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노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이 75세까지이세요. 그래서 75세 미만이시면서 건강하시면은 아직은 그런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에 든다면 말씀드렸듯이 실손의료보험 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이 좋습니다. 이것을 가입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평균 치료비 얼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듭니다. 치료비만요. 2천만 원 들면 어떻게 돼요? 80%가 병원비로 보험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8, 16 얼마예요? 1,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후실손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시고, 두 번째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75세도 넘었어.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있어. 나는 고혈압 있어. 이렇게 하면은 보험 가입이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의료비 통장을 만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모아 놓으셔야 되냐면,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 치료비가 평균 얼마 들어요?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둘이서 합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우리 부부의 평생 병원비로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근데 나는 5천만 원이 없어. 나는 1,000만 원뿐이 없어. 2천만 원뿐이 없어.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라도 있어야지만이 내가 치료받는데 편안하고 자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작든 크든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내가 5천만 원을 의료비 통장으로 별도 보관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들만 둘 있어요. 저는 아들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안 알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면 아버지 나 이거 사업하려고 하니까 3년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내와 제 입장에서는 그거 쉽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 아들아 이거 잘 한번 써라. 그리고 3년 뒤에 반드시 우리 부부 병원비니까 돌려달라. 아들은 돌려주고 싶죠? 근데 얘가 커피숍 했어요. 치킨집 했어요. 피자집 했어요. 성공할 확률이 몇 %예요? 5년 이내에 80%가 망해요. 아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에 반드시 5천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가능할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통장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부부만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실손보험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은퇴 전에는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 보셔야 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크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사망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 같은 거죠. 내가 사망했을 때 5천만 원이 나온다, 1억이 나온다. 아마 유 아나운서님께서도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가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서. 자,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종신보험은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연금이 부족한데 아이들이 컸습니다. 20이 넘었어요. 또는 뭐 25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의무는 약간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퇴 자금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아. 그리고 내가 상속세도 걱정이 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세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종신보험은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게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상속세를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유지, 여유가 없으시면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사용하셔라. 그러면 도대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속세는 얼마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나올까요? 10억. 10억입니다. 10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일괄 공제 5억, 재산에서 빠집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10억. 10억 가지고는 상속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히도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억까지. 그러면은 5억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보험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질병보험은요 만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대개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90세 만기 이상의 만기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손보험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비라고 있어요. 이게 실손보험의 영역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가입을 하시고 근데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금액으로 처음에 가입하시는 것보다도 적정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노후실손보험은 한 60세 되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생활비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노후자금 설계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빼봤더니
여유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그러시죠? 대부분 여유가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뭐 여행 다니셔도 되고 애들한테 증여나 상속해도 되고 또는 기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갖고 계신 자산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산이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내가 소비 패턴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필요자금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짜장면만 먹습니다. 이제부터. 만두 드시면 안 돼요. 탕수육 당연히 안 됩니다. 짜장면 요새 얼마예요? 한 끼에?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겠죠? 5,000원을 3끼 먹고 1년 동안 먹습니다. 얼마예요? 547만 5,000원. 자, 이거를 40년 동안 먹습니다. 60세부터 100살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게 되죠. 이거 혼자 먹어요? 배우자는 굶겨요? 남편은 굶겨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아까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답하신 분 4억 3천만 원 있으시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자산으로 4억 3천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금융자산이 가구당 3,5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으로 계산하면 공포스럽기만 하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월 생활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월 생활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시는데, 자, 이렇습니다. 보통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평균적인 삶을 위해서는 두 분이 합쳐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정도,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다 생각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 기준이고요. 지방이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또는 읍면 단위의 농촌은 이 금액에서 30% 정도를 감액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후에 월 생활비 20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직은 젊으신 분들, 55세 미만이신 분들은 아직도 이 3대 연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3대 연금이라 하면은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죠. 또 하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또 하나는 내가 매월 벌어서 납입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 자, 이 세 가지 연금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의 3층 보장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3층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왔어요? 두 가지 제도가 더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즉시연금이라 해요. 이 두 가지 제도가 더 나와서 정부에서는 노년의 삶을 조금 더 보탬이 드리고자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각종 세제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55세 미만이신 분들은 3층 연금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은퇴하셨거나 연세가 좀 더 잡수신 분들은 주택연금이나 혹은 농지연금, 도시민들한테는 주택연금이고요, 농어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있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즉시 연금을 활용하는 법, 이렇게 고민을 좀 나누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안정성이 뛰어나겠죠.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국가가 운영하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보험은,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요? 안 반영해요? 반영 안 해요. 이거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의무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국가가 재정이 좀 부족하면 연금이 축소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연기될 수 있어요. 65세가 아니라 66세, 70, 하여튼 이렇게 연기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하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65세부터,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겠죠. 자, 그래서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거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만으로 60세 또는 61세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58세에 퇴직했어. 그러면은 연금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없어요. 제가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58세에 퇴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 연금을 신청하시면 되세요.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빼기 5년. 이때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964년생은 만으로 63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63세 빼기 5 하면 몇 살이에요? 58세. 58세부터 조기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을까요? 개인연금이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을까요? 보시면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38년도에 월 수령액을 예상해 보니까 국민연금은 106만 원, 개인연금은 81만 원. 2048년도에는 국민연금은 142만 원, 개인연금은 81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최소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1.3배 정도의 수익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셔야 되고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0세 전업주부가 매월 14만 원씩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어요.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65세 이후에 월 37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해요. 현재 가치로, 현재 가격의 돈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본인 노령연금 플러스 배우자 노령연금의 20%. 이게 유정연금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받다가 아내가 30만 원 국민연금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노령연금의 20%는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20만 원하고 아내의 30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 유정연금 60%이거든요. 저는 100만 원 받았으니까 60%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 커요? 50만 원이 커요? 60만 원이 크죠? 그러면 60만 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아내의 국민연금 3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사셔야 된다. 대부분
그러하실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 최소 금액으로 배우자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월 최소 금액은 얼마냐? 89,100원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가입 금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직했어요. 또는 회사가 폐업했어요. 국민연금 납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납입 제도가 있어요. 내가 당장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러면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회사를 다녔는데 실직했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에 반환 일시금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채우지 못했으니까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그러면 나중에 연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거에 처음 국민연금이 설계됐을 때는 4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때 퇴직 당시 소득의 70%로 설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어렵다 생각해서 60%, 50% 나중에는 4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아내가요. 90년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다가 국민연금의 공단에서 반환 일시금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40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국민연금공단에 제 얘기를 듣고 반납 제도를 활용해서 반납했어요. 40만 원 플러스 이자 뭐 3만 원 정도, 43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되었을 때 매월 국민연금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10만 원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생각해 보세요. 45만 원 냈는데 내가 65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어. 이것 이상 재테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 시청자분들도 그러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5 전화 거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연기제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5년 전에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소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필요 없어요. 204만 원, 작년 기준으로 204만 원 기준 소득이 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돼요. 내가 204만 원 넘게 법니다. 국민연금 삭감돼요.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5년 뒤에 받겠다라고 연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걸쳐서 기간은 최장 기간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매월 0.6%, 1년에 7.2%씩 얹어서 줍니다. 100만 원 받던 것을 1년 뒤에 받으면 107만 2천 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55세 이전 되신 분들 얘기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이 다 끝났습니다. 퇴직연금도 다 끝났어요. 개인연금도 다 끝났어요. 나는 60세가 넘었어요. 7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소중한 크든 작든 자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갖고 계신 주택, 그리고 갖고 계신 농지, 이걸 활용하셔야 된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200만 원 소득을 만들 수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주택을 반드시 연금으로 신청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자녀들한테 상속하면 되잖아요. 또는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200만 원이 월 생활비로 필요한데 200만 원 만들 수 있어. 가능해. 그럼 농지 상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갖고 계신 재산, 서울같이 도시에서는 주로 주택이고 농어촌에서는 농지일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나오는 거죠. 주택연금은 법이 좀 바뀐다고 해요. 조금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그리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요게 바뀐다고 해요. 다주택자도 가능하게끔.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이것도 좀 완화해서 9억 이상자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올해 이렇게 합니다. 담보물은 주택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농지연금은요,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5년 이상 농업 경력이 있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고 둘 다 종신형 연금도 있고 기간형 연금 또는 종신 혼합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런 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요, 부부가 동시에 보장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죽고 나서 아내는 몇 년 더 살아요? 에이, 10년. 그러면 제가 죽고 나서 아내의 삶은 누가 준비해줘요? 아들들이요?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가입했다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받아가면서 아내가 혼자 10년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예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여전히 본인 소유의 농지입니다. 경작할 수 있고 또는 경작이 힘들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러면 임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생 연금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가입자가 사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총 연금액이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금액보다 적으면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상속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농지연금을 가입했어요. 농지가 1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가입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제 아내도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5천만 원뿐이 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국가가 꿀꺽한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돌려줘요? 상속인, 자녀들이 되겠죠. 돌려줍니다. 또 반대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1억짜리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어요. 제 아내도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이 넘었어요. 150살이 됐어요. 그래서 1억짜리 농지를 담보했는데 제가 받은 연금 액수는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얼마가 손해예요? 5천만 원 손해죠. 저와 제 아내가 150살에 죽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제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국가가 청구할까요? 청구하지 않을까요?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네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정말로 자식들이 또는 우리 형제들이 같이 고민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즉시연금이 남아있죠? 네. 내가 이제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예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또는 1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 가지 금융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있고 보험회사가 있고 증권회사가 있겠죠. 각각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만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금리가 좀 낮고요. 대신에 안전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는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줍니다. 왜냐하면은
생명표를 기준으로 해서 종신연금이 가능한 또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종신연금을 선택하시면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죽게 되면 1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기대 수익률은 높아요. 그렇지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경험을 하신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펀드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면 증권회사 가실 필요 없어요. 은행하고 보험회사. 나는 증권회사에서 펀드 투자도 해봤다, 이런 분들은 증권회사까지 좀 결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5가지로 한번 압축해 볼게요. 노후자금 준비에 대해서. 첫 번째,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시대이다. 두 번째, 퇴직연금은 반드시 은퇴자금으로 쓰셔야 되세요. 퇴직할 때 퇴직금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통 어떻게 써요? 창업한다고 그래요. 창업. 사업한다고 해서 치킨집 합니다. 커피숍 해요. 식당 해요. 말했죠. 5년 이내에 몇 %가 망해요? 그렇습니다. 또는 자녀 지원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노후 준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같은 또는 은퇴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은퇴자금으로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들 아직은 이제 55세 되신 미만이신 분들은 개인연금들 많이 가입하실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개인연금도 금융기관을 3개 선택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팝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팔아요. 또 증권회사에서도 팝니다. 이게 수익률이 각각 굉장히 많이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10년 동안 운영했던 장기 수익률의 현황들을 비교하시고 선택하셔야 되세요. 어떤 것이 좋다.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비교하고 선택하시되 10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관리하셔야지만이 개인연금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즉시연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정부가 만들어낸 하나의 혜택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5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들이 힘든데, 자녀가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동의합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부부를 위한 생활비, 병원비 이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녀의 근심 걱정도 없어져요. 자녀가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한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단 본인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이거거든요. 먼저 부모님이신 우리들이 준비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자금에 대해서 또는 은퇴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노후자금. 두 번째는 거주주택. 세 번째는 평생의료비. 이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글귀가 언어가 있어서,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뭐 휴지 줍는 것도 착한 일이겠죠. 사소한 것부터. 또 하나는 하루에 10번씩은 좀 웃고 살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100자 정도는 글을 써보자. 뭐 반드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SNS 뭐 있잖아요. 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풍요로운 건강이 보장되고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까지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자가 필요해지는 게 아내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 나이도 덜 들었는데 아내만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갑자기? 오늘 강의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이제 감은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실까요? 보험 중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혼자 비교 설명이 힘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강의 속에서 말씀은 드렸죠. 첫 번째는 보험의 종류별로 구별해야 된다. 사망보험, 질병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을 하시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살펴서 이것은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험 용어도 어렵습니다. 보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문가를 좀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격증이 좀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그 다음에 AFPK, 한국공인재무설계사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 자격증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본인 회사의 보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재무설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은퇴 전에 한번 보험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진받고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펀드 가입할 때요. 수익률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펀드 가입할 때 예. 수익률을 알 수 있는 방법?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주식형 펀드는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이에요. 이 위험자산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3년 이상 장기 투자, 두 번째 적립식 투자, 목돈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죠. 매월 꾸준히 3년 이상 투자하시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성장주형 펀드도 있고 가치주형 펀드도 있고 펀드 종류 굉장히 많아요. 또 국내형 펀드도 있고 해외형 펀드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 이렇게 좀 판단하셔서 하셔야지만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정말 노후에 꼭 필요한 이야기 해주신 이창근 재무설계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